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죠. 사상 초유의 1%대의 기준금리. 부양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지난 금통위 때만 해도 금리 인하 의지가 없다고 여길 만한 진단을 했었습니다. 통화당국의 방향을 다 먼저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늘 잘못 이해하게만 되는 상황도 좀 그렇습니다. 검찰이 포스코 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이네요. 베트남 건설 사업을 책임지던 임직원들이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해커 전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해킹한 원전 내부 도면을 인터넷에 공개하고요. 파괴 협박을 했었는데 다시 원전 문서를 추가 공개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누굴까요? 아니면 어떤 조직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행동에 나서는 것일지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전격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요, 이달 들어서만, 이달 초니까 8일 새해가 될 텐데 벌써 세 번째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여건상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이게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기도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노동계 측에서는 이참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견 차이가 크죠. 그래서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에서는요. 최저임금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경영계와 노동계 측의 주장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80.79포인트, 15포인트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포인트 정도 오른 634.25포인트로 둘 다 양대 지수 모두 올라서 끝났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수급 상황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네. 다만 개인과 기관이 모두 한 470억, 58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개인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외국인이 조금 팔았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27억 정도 팔았고요. 개인이 오히려 553억 정도 팔면서 개인이 좀 순매도세가 높았던 이런 모습이고 기관은 68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이 순매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기존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발휘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영향력이 오늘까지 이제 지속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시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기 효과로 지수가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자마자는 지수가 좀 오르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인하 효과로 인해서 오늘도 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금리 인하 이후에 외국인들은 좀 소폭 순매도를 보였다가
오늘은 다시 순매수를 보인 점인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수출주의 기업이익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수출주 중심의 어떤 그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출주들 흐름은 오늘 괜찮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그냥 보합 정도로 끝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한 0.69% 정도 올랐습니다. 등락률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이나 의약품, 전기가스업이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을까요? 고려아연이 한 5%대 정도, 4.97%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그 외에 뭐 한화라든지 아니면 삼립식품 이런 음식료 업종도 추가로 상승세를 좀 보였고 급락을 했었던 현대 엘리베이터도 한 6%대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은 제약주가 상당히 좀 좋았던 이런 모습인데요. 네. 뭐 LG 생명과학이라든가 한미약품 이러한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세가 좀 완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운이 다음 주까지는 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18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달러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났던 이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할 때 인내심을 가지겠다라는 페이션트 문구가 삭제되면 6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기존의 옐런 발언들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그것이 금리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했기 때문에 오히려 FOMC가 지나가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모습도 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되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달 들어서 세 번째 임금 인상을 촉구했어요. 네. 예,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것이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계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죠. 예, 오늘은 임금 인상에다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좀 늘려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하고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서 이것이 이제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대기업들이 당장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은 협력업체에다가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해서 돈이 이 중소 협력업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시하고 올해 실적 때문에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상 급여를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특히 이제 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뭐 물론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몇 잘 나가는 대기업들만 급여를 올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많은 근로자들의 혜택을 보려면은 좀 중소기업들도 올려줘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여력이 되질 않고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들한테 대가를 그러니까 뭐 납품 대금이든 무엇이든 이런 것들을 좀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급여 인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 거의 지금 정부는 경기 살리기 위한 올인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왕의 어떤 금리라든가 재정을 통한 이 거시적인 완화 정책 외에 또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임금 인상 얘기도 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하는 모든 내수를 살리기 위한 모든 뭐 정책
그다음에 또 호소, 네.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게 오늘까지는 사실 이게 4번째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3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제 5단체까지 만나서 4번째 임금 인상론을 얘기를 했는데 임금이라는 게 포괄적인 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어쨌든 정부가 정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거는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기업들 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정부가 이제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기왕에 이제 투자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환류 세제를 통해서 간접적인 이제 제도적인 압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뭐 더 높여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대기업들이 안 들으면 그만이죠. 뭐 안 들으면 그만인데 글쎄요. 어쨌든 계속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압력일 수도 있고 호소일 수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글쎄요. 지금 임금 인상이 여의치 않으니까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또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이런 부분으로까지 얘기를 지금 좀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최경환 부총리의 이 말은 현실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주요 경제지들 보면은 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에 사설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제지들은 아무래도 기업들 얘기를 뭐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최저임금을 뭐 너무 갑자기 올릴 경우에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에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인데요. 대기업들은 사실 별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경우에 결국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데들은 사실은 이게 또 영세업체들 이런 데인데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네. 우리의 대표 기업인 또 삼성전자 차기 먹거리를 한시가 급하게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찾는 것이 사물 인터넷 쪽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요 기업들 이제 주총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 주총에서 그 권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앞으로 이제 추진할 신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헬스, 스마트 홈을 포함한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전자기기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꿈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모든 사물들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작동도 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구축이 되면은 스마트홈, 그야말로 이제 뭐 냉장고, 뭐 TV, 모든 전자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작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스마트 헬스 요즘 가장 뜨는 분야 중에 하나죠. 네.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이 헬스 기기 쪽에 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전자업체들 간의 경쟁은 이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경우에는 결국 사물 인터넷 모든 전자기기를 서로 인터넷화 또 모바일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는데 아마 그쪽에 돈을 많이 쏟아붓겠다라는 의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주총도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여기서는 주주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 현대차 그러니까 한전부지 서울 삼성도 한전부지를 뭐 10조 넘게 사들이면서 주가가 대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일부 주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 성난 주주들의 민심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주총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주주권익보호위원회,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담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인데 네. 다른 나라에는 이제 이런 위원회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이 주주 경영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없고요.
이 위원회에서는 이제 어떤 경영진의 경영 계획을 승인할 때 주주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물론 지금도 이사회라는 기구가 작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의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기보다는 경영진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거수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좀 더 주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주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원래 이번에 제안한 데가 역시 외국계 주주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이 APG라는 데를 비롯해서 네덜란드의 연기금, JP 모건, 캐피탈그룹 이 20개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현대차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네. 현대차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소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총대회였는데 다른 기업들의 또 이슈들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렌탈 1588-5200.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는데요. 경제 신간 코너, 그리고 영화로 보는 경제 영화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신간에서는요, 설득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설득 분야의 고전, 설득의 심리학 완결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경제 영화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적절한 자극과 위험이 경쟁력을 더 높인다는 매기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주식 한 주당 한 표를 주고 투표를 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죠.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열리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대부분 3월에 정기총회가 몰려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합대회, 2번 반상회, 3번 주주총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잘 들으셨나요? 오늘이 바로 이것이 많이 열린 날이어서요.
주총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죠. 주식의 주인들 모여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대표이사 같은 그 등기이사들을 선임을 하거나 혹은 해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고요.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열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단합대회, 2번 반상회, 3번 주주총회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요. 정답 누르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의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완결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설득의 심리학 완결편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설득의 심리학 그런 순간 이거 있던 책이잖아요. 네. 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의 서가에 아마 이 설득의 심리학이 꽂혀 있을 텐데요. 로버트 치알디니라는 분이 설득의 심리학을 써서 사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네. 이 책이 뭐 세계적으로 1,300만 부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만 15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네. 설득 분야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설득의 심리학은 완결편입니다. 그러니까 1편, 2편, 3편이 나왔었고요.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고 네. 또 최근 이 설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네. 발표된 것들을 좀 추려서 예. 하나의 특정한 컨셉트 안에 녹여냈습니다. 그 컨셉트가 바로 스몰 빅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몰 빅이요? 예.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 말이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 그러니까 스몰이 빅을 수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설득의 연속이에요. 맞아요. 예, 부모, 네. 연인, 가족, 직장 동료와 상사, 수많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설득하기 위한 두뇌 싸움인데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가 이 뭐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과 배려와 인내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요. 그래서 서점가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설득 관련 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 책도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이 힘드냐라는 것을 이 책의 판매고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예, 1권이 출간된 지 30년 만에 이 완결판이라는 이름의 책이 출간이 된 건데요. 네. 책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빅이라고 하는 하나의 컨셉트 안에 커다란 효과를 이끌어내는 작고 사소한 변화, 설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스몰빅이라고 하는 말은 네. 역설적으로 따져보면 설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사소한 요소들이 중요한지를 네.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설득이란 기술, 테크닉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어떻게 논쟁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보가 제공되는 그 사람이 이해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프레임워크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기술이나 뭐 전략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작은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고 큰 구조의 과학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일종의 맥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설득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인센티브 혹은 티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동기 유발과 관련된 사소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모두 쉬운 2가지 스몰 빅 전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몇 가지라도 좀 들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책의 내용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저축 계좌를 바꾸도록 유도하려면 고객들이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할 때 현재 계좌와 더 개선된 계좌 사이에서 능동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때에도 새로운 계좌로 바꾸지 않으면 잃게 될 것들을 강조해야 한다. 학교 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걸어서 등교하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려면 차로 아이를 데려다주는 것과 걸어서 데려다주는 것 사이에서 능동적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신선한 공기, 운동, 사회적 수용 등 걸어서 등교하지 않을 때 경험할 수 없는 잃게 되는 것들을 강조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두려 할 때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소하고 작은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레이더망 아래로 피해 날아다닌다. 이런 변화에 의심이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적다. 대신 이런 변화는 거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조용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고 우리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 큰 것이 종종 더 낫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윤리적인 영향력의 도구로 가득 찬 도구 상자를 제공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도구들이 아주 작고 사소해서 사람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사소하고 작은 것이 새로운 빅인 것이다. 네,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사소한 것. 그러니까 레이더망을 피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걸 잡아내는 것이 새로운 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다 좋은데요. 예로 한번 좀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면요. 1989년에 냉전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죠.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곳은 지중해 몰타 해안가에 배를 띄워서 그 위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요. 100여 년 전에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와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2세 역시 내만강 한가운데에 띄운 뗏목 위에서 유럽 역사상 아주 중요한 틸시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 왜 다 이 배에서 배를 띄웠을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중요한 협상은 항상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자기 그 연고지 구장에서 하면 잘 되죠. 맞습니다. 승리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저자는 자신의 의견을 지혜롭게 관철시킬 수 있는 스몰빅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설득하고 협상할 때 기왕이면 내 구역, 내 영역, 내 장소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스튜디오로 많은 분들을 불러야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협상 장소를 그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소가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또 많이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게 스몰빅이라고 하는 건데요. 책에 보면 또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즘 이 삼성과 애플 사이의 스마트폰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소송도 불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삼성이 이 경쟁 상대인 애플에 맞서서 만들었던 텔레비전 광고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건가요? 10대들 애플 사용자들이 신형 아이폰이 출시되는 날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자신은 삼성 걸 샀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지겹게 줄을 서 있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조금 뒤에 이 10대 소년이 누구를 대신해서 줄을 서고 있는지 TV 화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1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들. 자신과 부모? 예, 맞습니다. 부모가 줄 서라고 해가지고 대신 섰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플의 신형 제품을 사기 위해서 10대들이 쫙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사갖고 오라고 하는 부모의 그 명령 때문에 서 있었던 거군요. 그 삼성이 이 광고를 통해서 노렸던 전략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거나 속하고 싶은 그룹의 특성에 부합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자신이 속하고 싶지 않은 그룹의 일상적인 행동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텔레비전 광고가 효과를 거뒀을지는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 좀 알아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게 52가지의 스몰빅 사례들이 소개가 된다고 하니까 흥미로울 것 같은데 홍순철 칼럼니스트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저는 사실 요즘 제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과 5학년 남자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서로 이제 말로 논쟁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어떤 거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때 보통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의 절반 정도 도달하게 되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남은 부분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많이 남았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중간 점검을 한번 하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표현 하나가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목표의 80% 달성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 목표까지 이제 20% 남았다. 다르네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책에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스몰빅 전략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혹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상사도 포함이 되고 이 아이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군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 이야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지금 조난을 당했는데요. 혼자 살아남기 좀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맹수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 제가 얘기해도 돼요? 네. 파이 이야기, 라이프 파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황당한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일까 나쁜 상황일까. 영화 보는 내내 고민했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래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이 라이프 오브 파이 오늘은 이 영화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원작은 캐나다 작가인 그 얀마틀의 동명소설인데요. 소설로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그런 작품입니다. 내용 소개해 주세요. 뭐 제목처럼
파이 이야기죠. 인도 청년 이름이 파이입니다. 원래는 파이가 아니죠. 네, 원래는 아닙니다. 예. 원래는 아닌데 이름을 피신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좀 이렇게 놀림을 받아가지고 네. 그 원주율 파이로 맞습니다. 바꾸게 되죠. 아마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예.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이제 파이 아버지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네. 이 동물원을 팔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가던 도중에 태평양상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네. 침몰을 합니다. 파이만 천신만고 끝에 구명선에 올라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명선에 올라탄 또 다른 승객들 얼룩말, 동물들이었죠. 네,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이제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크, 예. 이런 이제 동물 4마리가 올라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두 생명체가 바로 이 파이와 그리고 호랑이 리처드 파크인데요. 네. 드넓은 바다 위에서 무려 227일간 사람과 호랑이의 이제 기묘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영화 재밌는 게 쭉 지켜보시다 보면 바다를 참 예쁘게 표현을 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네. 너무너무 무섭기도 한데 3D로 보셨어요? 네. 예. 뭐 환상적이죠? 3D의 효과를 정말 극대화한 영화죠. 맞습니다. 예. 뭐 고래도 나오고 해파리도 나오고 네. 또 미어캣이 사는 식인섬. 거긴 정말 이상한 곳이죠. 네. 예. 하늘을 나는 물고기 다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끔찍한 또 상황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화면을 예쁘게 또 표현했던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감정들이 많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면은 뭐 재난의 경제학 이런 건가요? 어떤 경제학을 뽑아오셨나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호랑이와 사람이 바다에 조난을 당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 구명선에 처음에 이제 합석한 동물들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인데 실제로는 정글이 되죠. 예. 하이에나는 얼룩말을 잡아먹고 또 오랑우탄을 죽이고 그러니까 또 호랑이 리처드 파크가 또 하이에나를 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와 그리고 이제 호랑이 리처드 파크만 살아남는데 처음에 파이가 대단히 두려워하죠. 전식이 언제든지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호랑이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같은 배 타지도 예. 못하고 네. 구명선으로 연결한 또 간이 뗏목에 피신을 가는데 네. 이제 바다에는 또 상어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여 제게 왜 이런 시련을 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파이와 호랑이 리처드 파크가 조금씩 정이 드는데요. 이제 배고픔, 위험, 이제 헤쳐나가면서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파이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호랑이 리처드 파크가 없었다면 네. 난 죽었을 것이다. 네. 난 녀석을 보면서 긴장을 했고 녀석을 돌보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파이의 이런 생각, 매기 효과 혹은 매기 이론을 경제학에서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매기가 그 강 속에 사는 그 매기예요? 원래는 물매기를 말을 하는데요. 네, 근데 또 뭐 저 민물에 사는 또 매기를 또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매기 이론이 어떤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영국의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서 이제 런던까지 운반할 때 네. 주로 이 청어를 잡는 데가 먼 북해나 베링해입니다. 수조에 넣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이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물매기를 집어넣으니까 이 물매기가 원래 청어의 천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청어가 물매기를 피해 다니다가 정신없이 막 피해 다니다 보면 런던까지 예. 도착을 하더라. 리차드 파커와 파이군요. 똑같은 거죠. 예.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네. 특히 미꾸라지 운반할 때 네. 여기에 민물매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오징어 양식장 보면요. 꽃게 몇 마리를 집어넣는데 이 오징어의 또 천적이 바로 이 또 꽃게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적절한 자극과 위협이 오히려 경쟁력을 더 높이는 것.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매기 효과 이렇게 또 차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네요. 예. 근데 이게 영국의 경제학자고 또 역사학자이던 아놀드 토인비 네. 이 매기 효과를 즐겨서 인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환경과 뛰어난 민족이 위대한 문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역사 연구라는 이 토인비의 이제 저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네. 이렇게 유명한 주장합니다. 말이죠. 맞습니다. 네.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주 화려했던 문명인데 이런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 당시에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이집트라든가 수메르, 인도, 안데스, 중국 이런 문명이 살아남은 이유는 가혹한 환경 덕택이다 설명을 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집트
전체가 사막이죠. 네. 이 사막의 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끝까지 찬란한 문화를 이뤘다. 이런 분석을 토인비가 내놨습니다. 네. 이게 기업이나 조직에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매기 효과를 많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오래전에 1993년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경영 혁신을 내세우면서 그때 당시에 매기론이라는 것을 주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다 바꿔라 그때인가요? 네. 그때 이후로 또 많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아내 빼고는 뭐 다 바꿔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제 그 중에 사실 하나의 얘기인데 적절한 위험 요인 혹은 이제 자극, 위기의식이 있을 때 기업의 경우도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MF 외환 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은행을 외국계에 좀 많이 판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당시도 사실 매기론이 나왔었습니다. 즉 우리 은행의 그러니까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진 금융 기법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은행 몇 개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내 은행이 미꾸라지가 되고요. 외국계 은행이 매기가 되는데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판 것도 사실 같은 이유였었고요. 또 다른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을 외국계에 판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정부의 논리였었나요? 정부의 논리였었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렇게 사실 결과는 지금 우리가 또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 통신 산업에 있어서는 글쎄요, 아이폰이라든지 애플이 또 매기가 됐겠죠? 네.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국내에는 투지폰이 대세였습니다. 네. 통신사도 투지폰밖에 쓰지 않았었고 또 제조사도 투지폰 생산에만 매달렸는데요. 그러다가 한 회사가 이 아이폰을 국내에 들어왔었죠. 아무튼 기억하시는 분들 그때 거의 뭐 우리 스마트폰 처음 들어오면서 핸드폰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이 잠잠했던 통신 생태계가 이 천적 아이폰 하나로 인해 가지고 뭐 완전 뒤죽박죽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 생산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아이폰이 더 늦게 들어왔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폰 신화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만큼의 시스템도 과연 거쳤을까? 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가구업체죠. 유럽의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네. 요걸 또 매기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처음 이케아 국내 상륙한다. 이러니까 네. 잔뜩 우리나라 국내 가구 기업들 긴장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우리 국내 가구 기업들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 이케아라는 이런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니까 우리나라 가구업계들은 오히려 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오히려 형성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급식업계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면서 급식업체 전체 서비스가 좋아진 것 아니냐. 수준이 좀 나아진 것 아니냐. 이런 뭐 평가도 있고요. 다만 여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 매기가 미꾸라지로 위협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어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예. 중소기업 특화업종에 과연 대기업들이 들어왔었을 때 네. 긴장관계가 되어서 서비스가 더 발전할지 네. 아니면은 대기업들이 다 잡아먹어버려가지고 미꾸라지가 없는 세상이 될지 사실 이것들이 항상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과연 우리가 매기로 데려왔던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에서 역할을 했을까? 네. 아니면은 이득만 먹고 별다른 우리 금융 산업에는 어떤 도움을 주지 못했을까?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네. 예. 박병률 기자의 성장에도 매기가 있었나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매기 있으면 스트레스 있어서 일을 못해요, 저는. 네. 그렇군요. 조직에도 항상 매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이제 적당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을 다 매기 효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예컨대 우리 부서에 갑자기 똑똑한 동기가 갑자기 들어왔다. 왕 긴장하죠. 네. 그다음에 똑똑한 후배가 또 들어왔다. 네. 그다음에 모든 부서원들이 긴장하게 되고요. 네.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거 많이 쓰죠. 네, 이 선수가 들어오는 순간 잘못하면 자리를 뺏기게 되니까 열심히들 하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매기 효과인데 이게 매기 효과가 이런 이제 조직론에도 많이 요즘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기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오늘 금요일이죠. 생생경제 퀴즈 있는 날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 텐데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한 주당 한 표씩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해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단합대회, 2번 반상회, 3번 주주총회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주식의 주인,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단합대회, 2번 반상회, 3번 주주총회입니다. 정답은요.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완결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5님 의견 주셨는데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면은 좀 더 투명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 4부는 금요기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최저임금.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지 경영계와 노동계 측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